이철희, 표창원, 김보엽의 시사 데이트. 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14번째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떠났잖아요. 이번이 4번째 해외 순방길이에요. 임기 7개월 만에, 7년 같은 7개월 만에 4번째 순방길. 이번에는 뭐 좀 재밌는 얘기 없었나요? 뭐 얘기해야 돼요?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저 아베 네. 일본 총리랑 서로 눈싸움이나 하고 그러고. 눈싸움하고. 이번에도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싸이다. 싸이. 예. 뭐 할 얘기 없으니까. 아니 그 좀 다른 버전으로 하지. 지난번에 어디 가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잘 아는 한국인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덕담인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한국의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이 그건가? 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창조 경제 그걸 좀 더 다른 게 좀 명확하게 한 뒤에 그렇죠. 다른 사례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그 싸이가 이번 정권이 만들어낸 제품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의 개인 네.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네. 또 미국에서 교육 받기도 했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어떤 독특한 어떤 뭐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또 최근에 이 병역 문제랑 관련해서 싸이는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다. 현 정권의 그런 병역 기피 중심 내각과 어울리지 네.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죠. 병역 깊이 중시네요. 중시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중시하는.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랑 관련된 여러 통계가 나오는데, 싸이의 예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도 그 국정 문제, 연예인의 국정 문제가 되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유승준인가요? 네, 그 유승준. 가수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싸이가 유승준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졌다든가 이랬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 보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아들이 자녀의 국적이 미국인데가 참 많더라고요. 무려 15명이나 되는 것 같던데요. 장관급은 다행히 없던데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자녀의 국적 문제 어쩔 수 없었다.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공직도 사실은 대외 개방을 하거든요. 네. 외국인 중에서도 공모해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네. 하려면 이제 그 관련 법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그 임명직에 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외하고.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자녀의 국적을 외국으로 하고 있다.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분단이라는 현실 한계에서의 특수성 이런 네.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사실은 이게 개인이나 자녀, 가족의 어떤 행복 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공직이란 것을 병행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공직을 계속 해나가시려면 그런 특수사정 네. 부분을 정리하시든지 뭐 양당 간에 결정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일 좀 하게 너 국적 좀 바꿔라 이러는 건 또 아니죠. 성인이 된 예. 아니, 뭐 공직자가 될 줄 몰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이중국적이라는 건 제도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어거지로 막는 것 자체도 네. 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좀 정신적 사대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하죠. 계속 사대주의 어떤 큰 나라에 대한 이 흠모 네. 정에 푹 젖어서 원정 출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 국적을 갖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큰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저는 좀 더 답답하게 생각되는 대목이라서 그런 정신적 사대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 역시 뭐 정치나 네. 대통령이나 또 행정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다를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사대주의가 유달리 뭐 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이다는 생각이 들죠. 그 얘기 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는데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가 친미 인명사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비용이 한 10배, 100배는 더 들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위 인사들 중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였는데 바로 킬당한 게 안 친미 인명사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친일이나 친미나 조금 뭐 사회적 맥락이나 이렇게 역사적 그 고비가 다른 거긴 하지만 저는 크게 봐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친미라고 할 때는 일본 내에도 친한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한국과 친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 그 결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친미다, 친유럽이다, 네. 친중이다 이 국제화 시대에서 그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친일이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고 복속당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제 강점에 부역하고 협력하고 추종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 이들을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다면 친미 뭐 또는 친유럽 이런 식으로 그 또 동일선상에 놓고 친일 자체를 희화하거나 희석하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고요. 친미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위공직자의 자녀분들이 그 나라를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력을 가지고 혹시나 그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군대 안 가도 될 만한 나이에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런 일만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수구 초심이니까 나이 들면 또 고향을 찾게 돼 있는 거니까 예. 병역 기피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슬퍼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특히 그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우리 개화파로 어떻게든 혁신해보려고 하시다가 갑신정변 실패로 뭐 처단의 위기에 처해 일단 이제 도주식으로 망명하고 그럼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다시 갑오경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불렀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네. 오셨어요. 오셔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협회 만들고 또 독립신문 편집인하고 만민공동회 하시다가 그 활동 자체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의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친미주의자인데도 자주 독립을 꿈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말자. 이러니까 미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하는 게 서재필 쫓아내라. 이래서 그 당시 고종황제가 어쩔 수 없이 서재필 박사를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가서 이 조선을 잇겠다 이러시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또 다 몽창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놔요. 그런 이 한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 그 외국과 얽힐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으로서의 과거를 본다면 참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참 슬프고 아프고 그런데 지금 우리 후손들은 단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더군다나 그 이면에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면서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외국 걸 취득한다. 이거는 참 아프고 참 아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보수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래야 되는데 참 그렇네요. 바로 시청자 의견으로 가볼게요. 또 해외에서 보내주셨네요. 표 박사님이 먼저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중국 상하이시에서 윤기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집회의 자유는 고사하고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SNS에 표출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있는 동안 유일하게 자부하고 있던 한 가지는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정치,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고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불어 언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MB 정부부터 중국의 관영방송과 다를 것 없는 한국 언론의 행태는 더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미국에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이제는 부재자 투표도 하고 국외에서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적어도 이곳 중국의 한국 사람들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거나 의견 표출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교민들의 규탄 대회 소식이 마치 아득한 별나라 이야기 같고 굉장히 부럽기만 합니다. 혹시 시사 게이트는 북경 또는 상하이에서 공개 방송할 계획이나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쭉 시사 게이트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표창원 박사님, 김보협 기자님, 중국에서도 파이팅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견은 소장님이. 예, 경북 포항시에서 진용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포항 출신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이건 포항은 북구, 남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구에서는 다시 선거바람이 붑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명재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허대만 후보가 나오는군요. 한때 전국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던 허대만 후보는 그 후 내리 큰 선거에서 아쉽게 낙마의 연속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곳 포항은 썩은 짝대기를 꽂아도 새누리당으로 나오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도 무척 힘든 선거가 되겠지만 미약한 힘이나마 아직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포항 남구 보궐선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있었으면 합니다. 매번 우울한 새누리당의 떼쓰기에 당하고 끌려다니는 민주당이 밉지만 이곳 포항 남구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지만 매번 방송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엽 기자님,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본다라는 얘기들 하시는군요. 그 손가락을 꽉 깨물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꽉 깨무, 이야, 아프겠는데. 아프겠죠? 아프라고 묻는 거예요. 예. 사실 그 화성갑에 서청원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문제, 이것 때문에 화성갑 쪽에 관심은 좀 쏠렸었는데, 포항 남구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가는 새누리당의 박명재 후보,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을 그랬죠. 안전, 지금 행정안전부죠? 지금이 안전행정부죠? 지금은 안전정부. 예. 쓸데없는 걸 바꿔가지고 헷갈리고 또 행안부 장관을 했던 얼마 전에 이 양반이 봉화마을로 2집 사본을 들고 간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했었다. 그랬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비겁한 사람이란 한 단어로 쓰고 싶은데 비겁하다. 저는 배신의 배신이죠. 칼질을 아무리 자기가 한 거죠. 공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설사 당시에 반대를 했더라도 미묘한 시점이면 말을 아끼는 게 맞잖아요. 예. 지금 그걸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당시에 그 당시에 자기가 반대한 게 이거를- 중요하지.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을 공천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정치 학도의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이번에 두 공천, 서청원, 박명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케이스라고 봐요. 최악의 공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저게 괜찮아 보이는 그림일지 몰라도 특히 서청원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영국에서도 1980년대까지 당나귀를 공천 줘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뭐 그런 데 있죠. 농촌 이런 네, 데는 그냥 보수당 출신 그런 그냥 찍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터넷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영국에서도 90년대 이후는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 줬다가 탈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제가 있었던 90년대 후반에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는 희망적인 게 언제까지 그러진 않을 거다. 경북, 뭐 경남, 대구 이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도덕적 흥결이 있는 사람도 새누리당만 또는 여당만 달고 나오면 된다. 이것도 얼마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안 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상 일당 독점에 의해서 좋은 사람들이 뽑히느냐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이 뽑히니까 정치 과정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사람이 뽑힐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박명재 그냥 같은 당에서 분이 힘센 사람한테만 고개를 숙이면. 그렇죠. 그러다 이상한 뭐 폭로 비슷한 거, 폭로 같지도 않은 사실 그건 천정보고 침뱉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서 공천 따내고 네. 누구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외갓집인가 뭔가 뭐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좀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일 진짜 이게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서청원 전 대표는 이번 10월 보궐선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든 나온다. 화성이든 천안이든 어? 또 인천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야. 선거구만 비면 나간다는 거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다가 이른바 서청원 패밀리라는 거 하면 얼굴 들고 다니기 진짜 좀 미안한 일들이 많은 집인데 마치 무슨 개선장관 아들 문제, 딸 문제. 그렇죠. 그 아들이 그 대성 개국공신이라면서요. 아, 대성 그렇죠. 공신? 공신, 공을 세웠기 어떤 때문에 공을 세웠... 사급에 뭐 특채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실에. 게다가 당대표라는 사람은 가서 7선이 되면 신선의 반열에 오른다, 신선의 경지에 오른다. 저게 진짜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공천과 관련해서 4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만 보면 4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4대 사회학, 뭐 4대 범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4대 강을 이어서. 근데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 성범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 문제, 이런 자들은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칙이 정치인이면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건 그때 원칙. 아, 그때 원칙. 네, 그렇죠. 앞에 항상 괄호 안 오고, 그리고 괄호 안에가 있는 거야. 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포항 계신 분 속상해 하지 마세요. 다 때가 옵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허대만 후보가 여러 번 선전을 했었죠. 아니, 이 친구도 저보다는 아마 후배고 아마 또래가 비슷할 거예요. 예. 이 친구가. 예. 서울대는 똘똘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인데, 저는 사실 이런 친구가 이런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거기에서 다른 당에 깃발 들고 해보겠다는 그 자세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럼요. 이 친구가 아직 젊으니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찌감치 지방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큰 선거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메일과 트위터로 메시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이방자 여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경향신문 기자를 지내셨던 강용자님이 지으셨고 지식공작소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치나오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영치나오는 일본이 준 이름이고 우리는 이제 영왕이라고 불리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상하이로 망명을 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우리 임시정부에 합류하시면서 아예 그 일본의 강점을 불법화시키고 국제 여론화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다시 독립을 해보자 하는 왕실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분은 이분이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도항 직전에 발각돼서 일제 무산되는 바람에 이분도 결국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시고 우리도 결국 자생적인 독립을 보지 못했던 아주 좀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의 부인인 이 이방자 여사, 이마사코 여사, 이분도 일본인이라서 일본 왕실 출신이라서 많은 반대를 우리가 했지만 이분 스스로는 그런 자신의 타고 태어난 나라나 왕실보다는 와서 살게 된 이 출가 외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자세. 한국의 우리 땅에 대한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게 상당히 강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협찬해주신 커뮤니케이션 북스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만나보시죠. 김보엽의 시민캐입니다. 김보엽의 시민 K.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와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 MB가 자전거를 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쓴 글입니다. 골 지른다, 염장 지른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전거는 400만 원이 넘는 전기 자전거라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감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야 혈세 22조 원을 낭비한 4대강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다른 MB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MB가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께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장동건을 죽인 게 유호성 맞냐고 팬들이 묻는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곽경택 감독이 한 말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칼에 찔려 죽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그럴 텐데요. 고마해라, 마이 뭐 따이가. 장동건의 이 대사 새누리당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마해라, NLL 장사, 마이 해쳐먹었다 아이가.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수명을 표시해주는 손목시계가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한 회사가 음주, 흡연, 운동 등 생활 습관 정보를 계산을 해서 남은 수명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내년 4월에 발매된다는 이 시계, 우리나라에서는 남은 임기를 알려주는 시계가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통성 시비, 공약 파기, 민심 위반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알려주는 시계 말입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중국이 일본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극우 인사 12명에게 훈장을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A급 전범 3명을 포함해서 7명, 전두환 때 3명, 김영삼 때 1명, 이명박 때 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일본 재식민지화를 미군정에 수차례 청원했던 자도 있고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731 부대 관계자도 있습니다. 뭐 4대강 삽질했다고 1152개나 훈장을 주고 자기네 부부를 포함해서 훈장 7만 개를 남발한 MB 입장에선 훈장이 뭐 별거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는 친일 교과서 논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를 수입해서 쓰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봉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성화봉송 중에 성화가 4차례나 꺼지면서 68억 원이나 들인 제작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량 성화봉 정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애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첫 가동 시작 이래 672차례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불량 부품, 가짜 부품을 쓴 일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원전을 안전하다고 믿어달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은 수명이 다 돼 자주 멈춰서고 거기다 짝퉁 부품을 쓴 30년 넘은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라고 하면 안심하고 달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아니 MB라는 인간은 그 자전거를 탈 때 미리 예고를 해야지. 어? 미리 시간, 장소. 그러지. 예. 그럼 쫓아갈 거 아니야.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앞뒤로 경호인력을 또 한 부대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얼마 탔겠어? 아, 사진만 딱 찍었겠죠. 근데 내가 볼 때 그 트위터 올린 글이 본인이 쓴 것 같진 않아. 전례 없이 오타가 없더라고. 자기가 쓴 게 아니야. 본인이 직접 쓴 건 오타가 있어요? 아니, 항상 있었잖아. 왜? 아, 그렇지. 현충원 가서도 그랬잖아. 아, 그러네. 오타가 없으면 MB 글이 아닌 거야. 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거는 4대강 문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원전 비리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가장 화를 많이 내야 될 대상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지금 제대로 된 정부 출범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정권 문제에 얽혀가지고 국정원 비리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분은 아주 평안하고 아무런 일 없이 저렇게 강변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놀이나 즐기고 계신다는 게
이게 시민들로서는 참 이해하지 못할 울분이 끼쳐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험을 잘 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딜이 잘 된 거예요. 그 MB, 그러니까 무슨 전임 정권에 대해서 뭐 좀 할 것처럼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4대강도 좀 하는 척 하더니 뭐 4대강 평가위원장은 이상한 사람 앉혔다가 다시 물러나고 사실상 의미 없는 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는 해피한 구도죠. 그러니까 별로 뭐 지금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을 통해서 보험을 확실하게 들었다. 안전에 보던가에 보니까 옆에 4대강 주변에 자전거 길 만드는데 4천억 원인가 4천억 낭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뭐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폼 잡는 거고. 4대강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만 수질 개선 비용을 한 20조가 더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20조가 네, 들어간다니까. 그렇다면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22조 퍼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천인가요? 지천상까지 합치면 네.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 네. 돈을 막 쏟아부은 거고요. 그래 놓고 지금 복지 예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다르고 MB 정부 다르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보수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수라고 하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보수가 말하는 돈 없어서 복지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딱 잘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4대강에서도 짜내면 다 나오는데. 엉뚱한데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의지의 문제죠. 그럼요. 독일하고 미국 이런데 그 댐을 다시 허물고 자연이 그건 복원되는 시리즈죠.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댐을 세우고 강을 살리겠다는 얘기냐. 빨리 댐을 허무는 게 재자연화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울림이 있던데요. 근데 그 얘기가 제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 대선 때랑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방송에서 나오고 네. 댐하고 강 살리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다른 쪽 전문가가 나와서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뭐 어느 쪽이든 다 일리가 있겠지.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예,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겠지.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비전문가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가 알면서도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몰랐단 그런데 모르지만. 저는 MB도 역시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비겁해. 아니 특히 박명진 그 사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MB도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4대강이 소신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녹조가 심했을 때 찾아갔어야죠. 그렇죠. 4대강 낙동강을 찾아가서 한번 마셔보고.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본인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으면 나는 그나마 진정성 있다고 봐. 그거 다 찾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바람이 시원하니 뭐 지랄을 하고 있어 정말 신경질나게 야비한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자전거 타면서 잘 사나 봅시다. 그 당시에 권력만 믿고 잘못된 일, 잘못된 발언, 잘못된 동조를 하는 관료들, 전문가들, 이 테크노크рат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그 권력이 넘어가면 그 권력만 살아나고 자기들은 팽당하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보자고 했던 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미스테리로 남는 부분은 여전히 있긴 한데 어제 김경수 참여정부 전 연설기획비서관이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초안을 없애는 거는 당연한 거다.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대화록을 만들고 나서 완성본이 만들면 초안은 없앤다. 그리고 이지원에 그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사초 실종이라는 공격이 무의미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단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는 이지원에 있었으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으로도 다 이관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된다니 그거는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장난을 좀 친 게 초안과 완성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당신들이 갖고 있으니까 복원했다니까 공개를 해라. 그걸 공개해서 어떤 게 도대체 유의미한 차이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드디어 김장수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자신이 북쪽과의 협상에 나섰을 때 노 대통령이 NLL 사수에 대해서 당신이 가서 소신껏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있는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NLL을 포기했다, NLL을 버렸다, 뭐 안보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효과를 다 본 거니까 이거 이제 효과를 다 봤으니까 다 본 거죠. 그러니까 NLL과 관련된 사안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는 게 쟁점 사항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약간 뭐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위로서 대통령이 행위로서 NLL을 포기한 적은 없다. 국권이 지켜졌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 문건에서도 이제 공식 확인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더 시비 걸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정도만 이제 행태를 가지고 시비 거는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어떤 칼럼 선분도 행위로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 이건 더 이상 시비 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됐는데 뭐 어쩔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효용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장사는 다 그렇죠. 해먹었다. 그건 이미 끝났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걸로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사초 실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초 폐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초라는 것 자체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초라는 게 쓰여지고 나면 실록을 만들 때 쓰고 그런 건 폐기한다는 거예요. 왜 폐기해야 다음 왕이 와가지고 실록을 시비 걸 때 사초를 꺼내가지고 야, 이런 자료도 있는데 왜 이거는 무시했어. 이러고 실록의 내용을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초는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세검정에 가서 물에다 씻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와서. 세초라는 작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초는 원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사초 폐기했다고 갖다 붙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수언론도 요즘은 사초 폐기라기보다는 뭐 사초 파문 이런 얘기로 솔직히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폐기는 아니. 그렇지. 대통령이 왜 폐기했냐 이 논리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주제가 바뀌어 있거든요. 이거가 또 꼬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응하는 문재인 의원 쪽이나 친노 쪽이 전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엉성해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수세적이고 뭔가 이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는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래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게?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미 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거 나온 지가 얼마 되는 사안이고 어떤 비서관은 처음 검찰 갔을 때는 삭제 지시 받았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이건 보는 사람이 보면 이쪽이 뭔가 말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싸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더 대범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내 친구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의원의 행보도 좀 실망스럽다.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자기 책임질 분은 책임지되 더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 거기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의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물론 시적절하게 예전에 NLL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해야 될 말을 몇 개월 뒤에 하고 아니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책임자들께 이거는 거죠. 나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겼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랐다면 모르는 것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언론만 외쳐요. 결국 대통령은 NLL을 포기 안 한 거 아니냐. 그건 다 안다니까. 그 포기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운명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마지막 문구가 그게 아니에요. 뭐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신은 갔지만 대통령은 떠났지만 나는 그게 운명으로 갇혔다 이런 갇힌 운명이 되는 게 당신이 남겨진 숙제 속에 이런 표현. 그러면 본인이 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의 이 다툼이라는 게 꼭 옳고 그름으로 분명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져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저는 문재인 의원이 좀 더 가감하게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큰 기존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쟁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NLL 실제로 과연 어땠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집권 5년간 그 발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NLL 대화록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그 NLL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 측 새누리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이 부분에 불법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갈래거든요. 첫 출발은 사실은 그 세 번째가 출발이었던 거죠. 지난 대선 때 12월 14일 날 김무성 당시 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 종합상황실인가요? 하여간 뭐 선대본부장인가? 네, 총괄본부장. 네, 총괄본부장. 그 사람이 대중 앞에서 부산에서 막 줄줄 일궈댔던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이게 국가 기밀이라면 이건 그 민간인 신분에 어떻게 획득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새누리당과 현 집권층의 약점이고 커다란 아킬레스 건이요 문제였는데 거기가 연결고리인 거죠. 연결고리인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그 대화록 진짜 까자 실제로 그랬다. 네.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요.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국정원 사건이 걸렸잖아요. 지난 12월 11일에 딱 걸려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에 앉아서 하는 게 걸렸고 와 아니다 어쩌다 막 그 변명을 하다가 결국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국정원에서 한 댓글 공작이라는 게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위기죠. 이건 그 당시에 처음 얘기만 본다면 11월 11일, 12, 13, 14, 15, 16 그 당시에 있었던 논의만 본다면 새누리당 측에서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댓글 하나라도 담겨 있다면 이건 국기문란이다. 국정원이 개입한. 국기문란이란 것은 뭐예요? 헌법 위반이고 이건 그 새누리당과 그 후보가 완전히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 엄청난 문제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이게 엄청난 문제고 끝에 나야 될 텐데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국정조사 우리 역공을 펼치고 나오면서 NLL 문제를 들고 나오고 결국은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네. 했다. 하지만 그게 왜 했는지 아냐? 종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종북이었냐? 전직 대통령부터가 종북이었다. 김정일에게 가서 그 조아리면서 굴종적으로 하면서 NLL 갖다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뭐 했냔 말이에요. 민주당의 대응은 선거 끝나자마자 대선 책임론 들고 나오고 친노냐 비노냐 갈려서 싸우고 이러다 저는 이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어떤 뭐 옹호나 이런 감정은 전혀 없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문재인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냐. 그 사이에 이 문재인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대선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내에서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챙기고 전략을 짜고 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그 문재인 의원이나 뭐 그쪽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대단히 전략적으로 실패한 이소영이 말씀처럼 너무 나이브하고 혼돈된 상태에서 저게 쉽게 말하면 그 전략이 완전히 말려 들어갔던 문제다. 그럼 결국은 지금 모든 걸 나타나서 지금 상황에서 딱 보자. 그럼 첫째 문제, NLL 문제는 시초가 191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된 거고 영해법 만들면서 NLL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네. 태안 앞바다에까지만 직선기선 하고 시작된 문제 아니에요. 그때 공격은 오히려 그 당시에 야당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야당 측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역공을 당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네 뭐하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 따로 있어요. 이 문제 NL 부분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김장수 그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 문제 그대로 온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건 서로 함께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를 풀어가야 할 문제고 두 번째 대화록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검찰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남겨준 비밀 문건이 0건이다. 0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국민의원만 볼 수 있는 통치를 위해 필요한 비밀 문건 전임 대통령이 넘겨준 거 0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9,077건을 남겨줬어요. 거의 10,000건 가까이. 네. 그럼 폐기 문제를 따지려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0건이냐. 그 많은 거 폐기된 거 아니냐. 언제 폐기냐. 비밀로 할 만큼 중요한 일을 안 한 거겠죠. 아니, 어쨌거나. 대부분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렸죠. 예, 15년, 30년 동안 못 해놨죠. 못 보게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이게 다 드러나고 나면 이게 어느 부분이 더 문제냐. 새누리당이 더 문제냐. 민주당이 더 문제냐. 이거는 사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는 통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남는 게 지금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게 있는 거죠. 김무성, 권영세, 네. 그리고 정문원, 서상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했던 발언들을 참조했던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전부 처벌받아야 돼요. 네. 아니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공범으로 처벌받든지. 비밀이라도. 예. 비밀이라도. 공공기록물 네. 장애 비밀이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 스스로가 정범이 아닐지 몰라도 그 정범의 방조범, 공범으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검찰은 이 부분 면죄부를 주면서 슬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게 어쨌든 정치 정략적으로 새누리당이 끌고 간 데 대해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휩쓸려 오다가 이제 와서는 이거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많이 묻었다 아이가. 이러고 이제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사실 저쪽 더 좋아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더 좋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써먹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근데 저 또 써먹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뭔가 불리한 소재로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또 이거를 어떻게든 윤색을 해가지고 또 써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효력이 옛날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NLL이 대통령 발언에 평가를 두고 벌어진 게 버전 1이다. 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버전 2거든요. 그럼 뭐 또 버전 3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진위 논란 누가 없애느냐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은 본질 외적인 문제를 지금 가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크게 뭐 국민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거나 흥분시킬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권의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쪽이나 여권에서 자꾸 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이제 이슈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안 받아도 이슈화 되는 거니까. 우선 힘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뭐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친노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된 자세를 갖고 했어야 된다. 처음에는 좀 뭐 얼떨결에 당했다 아마 치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전공법으로 붙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표 박사 얘기처럼 NLL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전공법으로 붙었으면 얘기해도 또 달랐는데 안 했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뭔가 빌미가 많이 하게 주어지면 되겠죠. 자꾸 사람들이 하긴 했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니까 초반 프레임을 좀 잘못 짰다라는 건 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 문제는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분명히 좀 정리를 저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야 쟤들 자꾸 저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냥 그나마 저는 희망을 좀 갖는다 그럴까 위안이 좀 되는 거는 아까 뭐 친구 얘기 영화 친구 얘기 하던데 그 찌르도록 사주한 사람이 결국 바에 갔잖아요. 교도소 갔잖아요. 뭐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군요. NLL 대화록 문제는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코너는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청원의 죄와 벌. 건강한 보수 없이 건강한 나라 없습니다. 보수는 기존 체제와 구조,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며 안정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과 태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낡은 것을 고집하는 수구,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구분되며 무조건적인 애국과 절대국가주의, 다른 생각과 태도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파시즘과도 다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왕권 신성주의를 지키려던 토리와 입헌 군주제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던 휘그의 대립은 명예혁명에 이은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으로 보수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봉건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대두로 상징되는 근대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세 가지를 보수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근본이자 중심으로 확립했습니다. 1959년 영국 보수 당수 퀸튼 호그는 보수주의가 자유사회의 발전과 인간 본성의 깊고 본질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현대 보수주의는 가진 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에 대한 민중의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왕자를 참전시키는 이유이며 미국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이 부자세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세기 부패한 세도 정치와 외세의 압박 앞에서 쇄국을 외치던 수구파와 부국 광병과 자본주의적 중상주의 도입, 입헌군주 의회주의, 신분제 폐지를 통한 자유시민사회 구축을 도모했던 개혁파 사이의 대립이
갑오 경장을 통해 근대화로 자리 잡으면서 보수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보적인 혁신 노력인 밀란과 의병 통합혁명도 전개되었지만 보수적인 개혁 노력 역시 가열차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비해 약 200년 뒤진 채 시작되었지만 자생적인 봉건주의 타파와 근대화 노력은 영국 못지않게 제 궤도를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은 이 모든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토를 수탈을 위한 식민지로 재편하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떠나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미국 등 해외로 망명해 외교적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복원을 꿈꾸던 복벽파와 서구적 민주사회를 꿈꾸던 공화파가 사회주의를 꿈꾸던 진보 좌파와 대립, 경쟁, 협력하며 추진하던 독립운동은 2차 대전 종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되며 해방 조국의 혼란과 분단의 비극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생적 독립이 아닌 외세에 의존한 해방을 맞은 우리는 진정한 보수 독립운동 세력이 통일 문제를 두고 분열하며 일제에 기생 협력하던 세력의 회생마저 허용하고 맙니다. 국토 분단, 호전적 전체주의 독재 북한의 위협 상존이라는 현실은 방공과 애국, 안보를 외치기만 하면 친일 잔존 세력도 독재의 잔당도 버젓이 보수의 탈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친일 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마저 왜곡하려 합니다. 독재와 불법, 부패와 비리의 죄를 희석하기 위해 용공 조작과 메카시즘 마녀 사냥을 서슴지 않습니다. 탈세와 병역 회피, 부정 입학에 치졸한 짓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딴 나라 이야기고 나와 내 자식만 잘 살면 나라와 사회는 망가지고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라면 반공과 안보로 합리화하는 친일과 독재, 부패 비리 세력을 규탄하십시오. 그들을 보수에서 밀어내고 떼어내 극우 파시스트 집단으로 고립시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쳤던 진정한 보수, 이회영, 이상용, 서재필, 안창호, 김구 선생님의 영혼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요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 아, 예. 노인분들이 다 고령이신데 네. 비 맞고 태풍 때도 비 맞고 천막 치고 농성하고 반대 시위하고 8년 됐죠? 네. 8년. 네. 정말 힘들게 싸우고 계신데 한전과 정부는 대화하는 신용했다가 지금 공사를 재개한 지 한 열흘째인가요? 오늘이 열흘째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수라 그래야 되나요? 뭐 정부의 이제 총공세가 다시 시작이 됐죠. 되게 네. 우리 흔히 많이 보는 방식이에요.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돈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님비 아니냐. 어? 우리 쪽에 이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이기주의자들로 만드는 거고 거기에 결합되는 사람은 외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드디어는 통합진보단까지 이제 검명하면서 이제 또 색칠하기를 들어갔거든요. 불순한 그렇죠. 종북 두 개를, 성향의 그렇죠. 외부 세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쪽을 자꾸 명분을 죽이고 민생 문제에 이념을 덧붙여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NLL도 사실은 정가의 보도처럼 항상 꺼내드는 거긴 하지만 지금 송전탑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정부의 대응도 보면 익히 예상되는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 송전탑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저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진보 진영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게 한쪽은 선, 한쪽은 악 이렇게만 풀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구도를. 굉장히 좀 이걸 전략적으로 잘 유연하게 풀어야 되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결합이 돼야 되는데 별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구도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고요. 또 근래 녹색당에 계신 하성수 공동위원장이나 이런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분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강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아직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초선 의원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민생 현장을 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이름이 초생딸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모임 이름이. 이분들이 처음 간 곳이 밀양이었어요. 그래서 밀양을 갔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의원들 왔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넙죽 절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 준 사람이 없었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노인들이 그렇게 젊은 의원들한테 큰 절을 하는 걸 보고 아, 저 양반들이 정말 얼마나 이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가. 한번 돌아가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분신도 하셨고요. 참 그렇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네. 서로 간에. 그리고 주장할 바가 있고 일리가 있겠죠. 정부나 한전 측도 어쨌든 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력난 해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에 몇 개 마을 그 개수는 중요하진 않겠지만 몇 개 마을의 주민들이 조금 양보만 해준다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텐데 예 이런 이제 어떤 늘 잘 먹히는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이라는 그런 명분과 논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면을 본다면 이건 하나의 건강권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환경권, 예, 건강권. 거기다가 뭐 생명권 문제도 되고 예. 거기다 이 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소아암이다라는 거에서 어린이들의 새 생명의 문제도 있고 재산권 문제도 있잖아요. 네. 밀양 지역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에 집가 자체가 뭐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는 대단히 땅과 이렇게 그 가족이나 사람을 동일시하고 엮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땅, 우리 선조가 살아온 곳인데 여기를 우리 때에서 우리가 망칠 수는 없다. 이런 심정도 그분들께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처음 출발선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해서 국가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심으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출발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 절대로 이 밀양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탑 없이는 안 된다라는 국가적 판단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보상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동의 합의를 구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총리가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보상안을 들고 가서 총리까지 왔으니 이제는 성이 다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부분으로 소통하려고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의 부재, 늘 이야기되는 이 소통의 부재라는 게 결국은 이 밀양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 역시 결국은 소통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라 그럴까? 이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해야 될 그 어떤 중요한 사업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왜 더 큰 명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저는 이 구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많이 그랬잖아요. 네, 국책 사업이면 대를 무조건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만큼 멋있게 들리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가 왜 희생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거나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느껴져도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억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건이 이거 없으면 이제 나라 망한다. 이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설득했겠죠. 근데 얼마나 절박하고 그렇죠. 시급한 문제냐. 그랬으면 그분들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70 넘으신 분들이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우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400만 원 보상금 나오는데 가구당 그 돈 더 받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한다. 이런 거 걸어놓고 말이요. 못 걸 때처럼 그런 걸 걸어놓고 무덤 같은 엉덩이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낼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목조목 다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신고리 정부가 고집 피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신고리 원조 3호기 지금 이제 내년에 가동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송전선을 빨리 연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140만 킬로와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발전소를 더 좀 가동률을 끌어올리거나
수요 조절만 하면 얼마든지 급하게 가동 안 해도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한 1.8%?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라고 따져보니까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한 거 그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그 한전에 누군가 네. 통로에다가 잘렸잖아. 네. 그 회사장. 변모 사장인가? 예. 여기서 시험 가동 해봐서 안전해야 그쪽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가? 그 이상한 연결을 시켜놓고 하니까 이걸 가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 게다가 신고리 원전 3호기에 보면 불량 부품 들어갔다고 이미 다 확인이 돼 있잖아요. 그 정밀 조사가 끝나는 게 시점이 내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교체하고 하는데 그것도 제어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많이 양보하다 이거잖아. 원전 3호기 가동한다 치자 이가 140kW 정도면 지금 송전선이 3개가 있는데 고리에 뭐 4개인가 하고 신고리 1, 2호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6개가 지금 움직이는데요. 그 송전선이 3개가 있는데 그것도 가동률이 지금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40kW는 추가로 수용해도 네. 얼마든지 기존 선로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피울 일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이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또 이걸 뽐때를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제압을 해야 다른 뭔가를 할 때도 감히 도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최동욱 사건을 다루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사람들 길을 꺾어야 다음에 감히 이런 도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한겨레가 취재한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일당 독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뭐 시의원도 한 명 민주당 소속이 한 명인가 있고 나머지 다 무소속까지 거의 뭐 새누리당 일색이거나 친새누리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경남도지사.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그 기사를 보니까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누군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네. 정치 시스템에서 이런 걸 걸러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와서 그 안에서 타협하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쭉 뽑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짝짝꿍 돼서 밀고 가는 거야. 반대 의견은 무조건 묵살하는 쪽으로 가니까 정치가 원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의견을 표출해서 대변해 주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절박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거기 대표를 지금 뽑힌 선출된 대표를 안 갖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사실은 들어가서 열심히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버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극한적인 싸움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딱 뚜렷하게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좀 더 주력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딱딱 정리돼 있는 게 없이 그냥 모호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들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회가 뭐 나서서 중지한다고 그래서 한동안 이른바 휴전 상태였죠. 그러다가 다시 저쪽에서 그냥 강행으로 또 밀고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 뭐 우리도 할 만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은 이게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나 보상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이거는 결국 정치 세력이 붙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노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장 의원님 혹시 전화 연결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 의원님 저기 밀양에 다녀오셨죠? 네네. 현장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현장 분위기 언론 통해서 보시는 거 하고 마찬가지고요. 더 심하죠. 왜냐면 예, 뭐 이거는 뭐 법질서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인륜이라고 해야 되나 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뭐 80대 어르신들이 오늘도 두 분이나 뭐 현장에서 뭐 연행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아이고. 예, 비일비재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냥 참혹하고요.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한겨레 신문 독자분들이나 꼭 한 가지 입장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력난도 있다는데 또 그 송전탑 저거는 국책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내년 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서 예.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이 더 이상 그러니까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게 예. 그 조한익 한전사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예. 내용. 근데 뭐 여기서부터가 거짓말로 시작되니까 이 예. 그 갈등이 이 8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국책 사업이고 전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어가면서 8년여 이상을 쌓아오시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한전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납득하기 힘든 이런 뭐 변명과 예. 어떤 그 주민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한 발짝도 꼼짝 안 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정말 큰 사회 갈등을 야기를 시킨 건데요. 지금 신고리 3호기, 4호기가 내년에 준공된다. 예. 그것으로 내년 그 여름에 전력 피크를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력난을 해결한다는 게 한전 입장인데 신고리 3호기 불량 부품은요 문제 때문에 예컨대 제어 케이블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거를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사 중이고 예. 이 불량 부품이 그러면 일단 부품을 교체하는 것 자체에 큰 뭐 비용과 시간이 드니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상태에서 재시험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다음 달 23일에 나와요. 예. 그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23일 날 결과를 보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또한 예. 지금 신고리 3, 4호기 때문에 밀양송전탑 짓는다는 이 말도 거짓말인데 예. 너무 한전에 거짓이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의원님이 그 에너지 기본 계획 민간 워킹 그룹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이명박 정부 때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원전을 지금 현재 23기에서 2배가량으로 높이는 그러니까 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이런 내용을 채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원전비, 원전 마피아 수사하고 있는 거 아실 테고 예. 지난 정권에 뭐 실세라고 했던 뭐 박영준, 소위 왕차관 수사 중이고 검찰 수사가 실효성이 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 전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예.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아주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최상위 계획입니다. 예. 이것을 올해 말까지 박근혜 정부가 마련하게 됐고요. 예. 이 중에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민간 워킹그룹은 이제 뭐 학계라든가 전문가 그룹들 아니면 또 우리 탈핵, 원전에 반대하는 이런 또 환경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예. TF를 구성해서 회의 중인 거죠. 근데 여기에 원전 분과 자료를 보면 예. 네,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예. 또 이제 고리 1, 2, 3, 4, 5기 같이 계속 수명 연장을 계속하면서 쓰고 있는 이런 노후 예. 원전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동 안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1안, 2안, 3안 세 군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송전탑이 굳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밀양 송전탑은요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시설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한전이나 산자부도 결정은 안 된 에너지 기본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건 신규 원전이라던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가정하고 밀어붙이기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10월 초에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특히 예전에 국회에서 뭐 전문가 협의체를 거쳤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 채택이 안 됐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 측 전문가들이 뭐 한전에서 예전에 냈던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대필 수준으로
그 얘기를 한 거지. 한전에 대해서, 한전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한전 대변인으로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심지어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 협의체에서 뭔가 결론이 난 것처럼 또 여론을 호도하고, 예. 또 그런 정말 사기꾼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신규 원전이 필요 없으면 밀양 송전탑도 필요 없는데, 예. 오히려 뭐 송전탑 같은 거 지어놓고 이후에는 그러겠지요.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돈이나 자원들이 투입됐으니 계속 써야죠.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 거꾸로 뭐랄까요, 그 순서대로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거꾸로 해나갈 그 확률이 높고요.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이 한전 조한익 사장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공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예. 그 질의를 했거든요. 그 조한익 사장이 2012년에 이런 그 원전 산업체들의 협회죠. 그래서 예.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자력기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7천억이면 7천억 쓰고 그 다음에 그 허가가 안 떨어지면 7천억 날리게 생겼다.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를 조한익 사장이 합니다. 그 녹취록을 그 회의장소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딱 그 발상이 지금 이 밀양 송전탑 공사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정말 자격 없습니다. 조한익 사장 이런 사람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예, 의원님, 여기 저는 한겨레 김보엽이었고요. 저 말고 저기 표창원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철희 소장님도 같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송전탑 건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혹시 그 건하고도 관련이 있는가요? 거기서는 뭐 지금 주장이 아예 상반돼서요. 예. 계약할 당시에 지금 아르메디트 원전하고 지금 지어지는 신고리 원전하고 네. 방식이 동일한 방식이고 이제 한국식 그 원자로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우리가 가동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리 3호기의 뭐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이 원전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걸 또 완전히 부인을 하고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저는 이번 국감 때 밝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수소 폭발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방사능 오염된 지하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노익, 삼자익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에서 이 원자력 문제 관련된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국감 때 좀 고강도 이런 질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회에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이 송전탑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만 보면 제가 요새 국제면 편집하잖아요. 일본 원전이 전면 스톱이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전력난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원전도 10기가 동시에 한번 선 적이 있었죠. 그때도 수요 조절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해냈던 것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하다고 주장하는 메르켈 총리도 독일 원전 제로 국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원전 방식 7천억 투자해놓고 네. 이거 하게 안 해주면 7천억 날라간다. 그게 결국은 안주 남았으니까 술 더 마시고 술 남았으니까 또 안주 가져오고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 네. 왜 그 안 좋은 얘기를 신성한 술자리하고 이렇게. 좀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송전탑 문제, 원전 문제,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더 신중하고 사람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철희의 히든 카드.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권현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개방송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매번 시사게이트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메일로 질문을 보냅니다.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책 절반의 인민주권에서는 갈등의 범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 간에 어느 정도 크게 갈등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정치의 성격이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 정치에 적용해보면 지금의 야당들은 갈등을 국민적 의제로서 형성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워낙 대통령과 여당이 갖고 있는 권력의 독점이 심하고 또 언론 환경이 친정부적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갈등의 독점을 깰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을까요? 예.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네. 샤츠 슈나이드의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은 제가 정치학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는 책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 사회에 어떤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냐를 보면 누가 집권하고 있는지,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대 세력이,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으려면 새로운 갈등으로 판을 바꿔야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등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장을 옮겨가는 건가요? 이분이 말하는, 그렇죠. 갈등의 독점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 유리한 갈등 구조, 이게 아니라 지금 사회 경제 약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갈등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결국 그거는 뭐 야당이 답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립셋인가요? 립셋이라는 학자가 한 말 중에 유권자 앞에 정당이 먼저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무리 각성을 해도 정당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유권자가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 정치 세력, 야당이 기왕의 새누리당이나 보수가 좋아하는 갈등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를 하겠다, 본인들이 대변하겠다고 하는 사회경제 약자들의 삶과 관련된 프레임을 여기다가 이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보수나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갈등 프레임을 계속 원하려고 하고 이쪽은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각축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새로운 갈등 프레임을 작동시킨다 그럴까요? 안착시키는데 좀 서투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라는 것도 이 NLL 갈등보다는 복지 갈등이 훨씬 유익하고 생산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보수는 그쪽으로 안 옮겨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의 집권 세력은. 그러면 복지 가지고도 전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우리도 복지하겠다. 박근혜 후보가 나도 경제민주 하겠다 그러니까 쟁점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하겠다는 것 중에 누가 더 잘할 거냐 가지고 진짜 차별화를 가능하게만 해야 실력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나 야권이 그 정도로 실력은 없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졌다라는 측면을 크게 보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야권이 새로운 프레임을 작동하려면 똑같이 하겠다는 그 속에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더 나은 건지를 보여주는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는 지금의 야권의 이 구도, 흩어져 있는 이 구도로는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야권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으로는 어렵다. 인적 청산이, 인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 전체가 좀 야권의 재구성이라 그럴까요? 통합하는 길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집권 세력과 여당의 유리한 갈등들은 주로 안보 갈등, 종북 관련, 그렇죠. 대북 문제인데 그렇죠. 그 야당이나 야권 세력에 유리한 거는 빈부격차라든지 그렇죠. 어떤 약자의 복지 문제, 경제민주화 이런 거죠. 건강 보험 그렇죠. 문제 이런 것들일 텐데 그쪽 문제를 야기하려고만 하면 이쪽에서 다시 그걸 안보 프레임으로 걸어 넘기거나 아니면 이건 갈등 상황이 아닌 것처럼 그럼 우리도 똑같다. 그렇죠.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언론이 이쪽에 장악돼 있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는 그런 그렇죠. 갈등의 변화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장사해도 똑같죠 뭐. 어느 집이 순댓국을 맛있게 팔았는데 그 옆집이 원조 순댓국. 그 집은 훨씬 카메라도 많이 비춰주고 신문 기사도 저 집이 맛있다 써주고
스타들이 가서 또 그렇죠. 해주고. 진짜 맛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죠. 콘텐츠로 내놔야지 저 집이 진짜구나 사람들이 알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설렁탕집 원래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돈가스 집 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처음에 장사를 했어요. 왜냐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장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 될 때까지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돈가스가 잘 팔리니까 우리도 돈가스 합니다. 이렇게 붙인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원조. 그러니까. 붙인 거잖아요. 돈가스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가스 먹으러 이쪽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쪽 집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럼 딴 걸로 좀 바꿔봐야지. 그래서 오므라이스 집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쪽에 우리도 오므라이스도 합니다. 이러니까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야. 진짜 여기서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품종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쪽도 무너지잖아요. 원래 있었던 주방장, 자기들 하던 것들이 소외당하고 새로운 상대방 거 흉내는 모방되는 유입된 주방장들이 힘쓰고 잠시만 그러죠. 잠시만 그러겠죠. 윤포 예. 선거 끝나면 다시 자기들은 원래 원 남아있고. 주방장이 나타나서 자 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읽을까요? 송파구 풍납동에 사시는 서치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궁금하니까 질문하셨겠죠? 10월 재보선이 포항과 화성 두 곳에서 있게 됐는데 전에 아는 검사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정치권이 던져주는 달콤함에 빠져 그 단맛에 중독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발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다. 동의하기 힘듭니다. 법원은 요 근래 그런 달콤한 맛을 본격적으로 알게 돼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일까요? 이번 재보선 단 두 곳에서 열리게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을 크게 하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처럼 되어 혹시라도 정부의 누가 될까봐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배경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딱 부러지게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번에 10월 30일 날 재보궐선거 있기 전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미 재보궐선거가 의외로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되게 이제 소문이라는 게 그냥 생겨난 건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뭐 청와대나 예를 들면 권력 쪽에서 뭐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예상보다 적게 지금 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의 근거는 지금 2심까지 끝난 게 7개인가 9개인가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9개입니다. 2심까지 끝나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게 9개 군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거는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다른 선거에 비해 보면. 그러면 임기 초반에 재보궐선거를 크게 치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래저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뜻이 전달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론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각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냐 음모론이냐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둘 만한 문제들은 있죠. 그렇죠.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기면서까지 무리하고 또 하나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사안이 복잡하고 어떤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2심까지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 팩트는 단순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또는 뭐 이런 문제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말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답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미룬 게 전 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왜냐하면 내년 더 미룰 수 없어서. 6월 4일 날 지방선거 하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7월 30일 날 있거든요. 그때 크게 선거를 또 치러야 돼요. 7월 30일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4월, 10월인데 전국 단위 선거가 선거가 있는 데는 한 번만 있으면 하게 선거 하죠. 있고 나서 뭐 50일 이내,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7월 30일이 돼요. 그럼 큰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되는 부담이 여권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이의 히든카드 질문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6살 때 한일 간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되어 한일 양국의 버림을 받았지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로서 책무를 완수했던 이방자 여사의 생애에 관한 책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혹은 질문 보내주실 때는 꼭 이메일 혹은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송전탑 문제, NLL 대화록 문제, 그리고 기타 질문 주신 내용까지 두루 살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성에 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늘 닫혀있는 문, 진실의 문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